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예천과 공주, 청주, 익산 등 전국 14개 지자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째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예산 투입을 많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위로했습니다. 한미일이 북핵과 ICBM 방어 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 중이고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쪽 동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엄청난 수마가 핥히고 간 전국 14개 지자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상북도 예천에 이어 충남의 피해 지역들을 찾아 이틀째 수해 현장을 챙겼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 걸친 지자체들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대통령실은 추가로 선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 상황에 따라서 얼마 정도 피해가 크냐에 따라서 더욱더 많이 추가 선포 가능성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충청권에는 7곳이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세종, 청주, 괴산 등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예천, 봉화, 영남은 총 4곳으로 현재 확정됐습니다. 익산, 김제 등 전북 3곳도 현재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추가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선포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7, 8월에 많은 호우가 또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또 철저히 대비하는 만큼 또 추가적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 마련이 지금 더 시급한 시점인데요. 윤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 도중에 환경부 장관을 좀 질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면 국토부로 물 관리를 넘겨라.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이요.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그다음 하천 관리가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했었는데 이걸 환경부로 넘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부 관련된 일을 쭉 해보면 같은 정부라도 부처마다 보는 시각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식으로 그 일을 접근을 하냐면 국토를 보전하고 이용하고 개발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렇겠죠. 환경부는 아무래도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방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수질 관리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같은 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치수 쪽에 더 그 방점이 찍힌다면 환경부는 환경 오염이나 이제 그런 쪽에 더 그 찍힐 수가 있는데 대통령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냐면 네. 아니 사람이 먼저지 환경은 그다음 환경 그 보전하는 거는 다 사람이 다 잘 살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환경 운운하다가 이렇게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그다음에 엄청난 또 이렇게 그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하면 네.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그다음 무엇보다도 환경부가 이제 그 물 관리를 가져온 게 한 3년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체계를 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장관 입장에선 굉장히 좀 낯이 뜨거웠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일신해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질책이라는 게 더 잘하라는 격려인 셈인 건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하면 언제든지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환경부 현재 실장급 1급 3명이 이미 사표를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장급이 이렇게 사표를 냈다는 건 굉장히 큰 파격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환경부 자체에서 이거를 국토부에 어느 정도 조율하느냐, 그리고 이 홍수 대책 과정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연결고리가 돼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느냐, 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인데요. 네. 뭐 이번 홍수 대책 피해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 그리고 청주시, 충북도 이런 게 연결고리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그거 자체를 놓고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연결고리, 그러니까 관계기관의 그런 호흡 그리고 앞으로 대응 대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이런 인사를 단행한 거, 환경부에서 인사 조처를 한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어떤 사고에 있어서든 이런 의지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 장마와 수재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슈퍼 엘니뇨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큰 장마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그런 데 대한 유비무환의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당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이틀째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18일에는 충남 공주 탄천면 일대를 점검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공주시 탄천면의 비닐하우스 농가인데 수박이에요. 저 수박 이미 다 못 쓰게 된 겁니다. 네네. 물에 다 젖었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 상품으로서는 아무 좀 쓸모가 없고 지금 대통령이 직접 그 수박들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미 다 다 못 쓰게 된 거죠. 네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뻘밭에다 묻혀 있고요. 저런 것들을 지금 직접 보면서 지금 이 발이 푹 잠겨 있을 만큼 바닥이 펄입니다. 펄. 네네. 저 진흙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네네. 네. 그 신발이 잠길 만큼 저렇게 더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다녀오실 때만 해도 왕복으로 수십 시간 걸릴 정도로 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귀국하시자마자 이렇게 현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충청남도 공주, 논산 이쪽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다시피 직접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신 건데 물에 잠긴 수박을 어떻게 내다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품화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같이 동행했던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배수 펌프가 있었으면 그러면은 이제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배수 펌프가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엎질러진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그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험이 있어요. 어떤 보험이냐면 네. 풍수의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새로운 작물 같은 경우에 신품종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대상이 부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충남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에 동행을 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듣고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농민들에게 말하는 장면도 보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가 특히 컸던 축사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역시
영상에 나타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사인데요. 소가 지금 살아남은 소가 있긴 하지만 저기가 완전히 꼭대기까지 다 잠겼던 곳이라고 합니다. 공주시 탄천면에 있는 역시 그 축사 현장인데, 자, 물이 저기까지 들이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높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소에게 지금 뭐 먹이를 지금 챙겨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야말로 소들이 구사일생으로 좀 살아남은 소가 있는데, 많은 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소들이 이게 뭐 굉장히 한 곳에 머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아쉬운 그런 대목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농가 그리고 가축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신속하게, 이게 농민들은 정말 간절하시거든요. 정말 애지중지 키우던 그런 가축들이 목숨을 잃으면 그만큼 가슴이 아플 텐데 아주 신속한 재정 지원이 잇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그 그림에 좀 잘렸는데, 그 농민분이, 축산 농민이 울면서 호소를 하니까 걱정 마시라, 이렇게 윤 대통령이 위로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윤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를 본 축산 농민이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울면서 얘기하니까 자, 많이 놀라셨겠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아낀 것이다. 복구 노력에 정부가 힘쓰겠다. 자, 이 얘기가 어제 부패 이권 카르텔을 모두 없애고 그 재원으로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하고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일단 지원은요, 적기에 이루어져야 돼요.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찔끔찔끔 지원하면 그게 무슨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다음에 이번 수에는 정부가 뭐 지난 정부든 어쨌든지 간에 치수를 잘하지 못한 그러한 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집중호우를 본 피해 면적, 여의도에 107배라고 하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그런 피해 면적이에요. 그래서 농축산물 물가가 이제 곧 앙등할 거다, 이런 얘기와 함께 앞으로 지금 꽤 남아있는 것 같은 추석 경기까지도 지금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뭐 9월 말로 돼 있는데, 이게 2달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농가 피해가 많다 보면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자체로 놓고 봐도 이게 채소값이 오를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어제 재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해봤지만, 네네. 정말 이 농지 피해가 막심합니다. 뭐 담배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그 올해 농사는 아예 망했다고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계신데요. 그 자체에 놓고 우리 국가가 이 농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래야지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애호박이 63%까지 높아진다. 뭐 지금 일단 그 정도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100%, 200%는 물론이고요. 지금 뭐 복숭아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 사과 농사는 물론 지금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재민들을 위로한 뒤에 앞으로도 나타날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래픽으로 발언을 정리해 보면요. 기존의 배수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눈, 비, 가뭄이 많아져서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 1년에 내릴 비가 사흘간 내리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비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 정말로 이번에 요 며칠 사이에 1년에 내릴 비가 다 왔어요,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이 옛날 같으면 사만사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그다음에 여름에는 장마가 있었단 말이죠. 다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는 아열대 기후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콜이죠, 뭐 한마디로. 그다음에 농작물이 이렇게 저기 그 열대지방에서 자라던 농작물이 자꾸 이렇게 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강수량이 많은 나라인데 그 강수량이 더 많아지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 대처를 하다가는 지금과 같은 작년에는 강남에도 물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매록 뚜껑이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하고 대비를 해야 더 이상 피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서는요, 외신들, 세계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한국은 여름철 비가 자주 내리고 산악지형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 보고된 사상자 수가 예년보다 많다. 자,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한국은 매년 여름 폭풍,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재산 피해가 났다. 자, 이런 보도를 한 게 아주 이례적인데 또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죠. 지난해 서울 폭우로 극심한 피해 본 뒤에 대비 강화를 다짐했음에도 이번 재난이 발생했다. 자, 미국의 CNN, 과학자들 기후 위기로 기상 이변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 전역이 폭우의 빈도, 강도가 늘고 있다라면서 경고를 했다. 자, 세계적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CNN 보도도 보셨다시피 이게 동아시아 전역에서 이런 현상, 그러니까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자체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정말 1000mm가 넘는 이런 폭우도 예상된다. 이런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의 해수면, 그러니까 우리 전역, 동해안, 서해안 그 해수면 상승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KBS 보도에서는 인천공항이 잠길 수도 있다. 간사이 공항은 잠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대책이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저수지로 해서 굉장히 많은 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긴급히 그리고 더욱더 효과적인 해수면 상승면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4대 주요 외신이 보도를 한 거 저는 뭐 한 30년 넘게 언론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데 그만큼 이게 세계적 복합 위기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기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낯뜨겁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좀 부끄러운 점도 있다.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에서 지금에도 이렇게 수십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하는 것은 조금 한국하고는 맞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뭐 예컨대 북한에서 이런 물난리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고 했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같이 발전한 나라에서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제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내년엔 이런 기사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큰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담도 있어요.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가 아주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있는 한 숙박업소가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방을 내준 사실이 알려졌어. 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그 사연이 실렸죠? 네, 맞습니다. 그 무료로 방을 내줬다, 모텔 주인을 칭찬하는 글이 나온 건데요. 이재민의 아들은 이런 글을 올리면서 정말 감사하다, 감사한 말을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수해 현장을 가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원봉사가 아주 많이, 지원자가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만으로서도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곳곳에서 이런 활동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새마을 운동은 물론이고요. 여러 청년 조직들마저 이렇게 나와서 서울에서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런 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더욱더 많아져가지고 우리 아픔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긴급 자금 대출, 보험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도 곧 실시된다는데
자, 농축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뭐 삼성현대 같이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요. 제가 봤을 때 금융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상환하라. 그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환 유예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 밖에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그 지원에는요, 꼭 그 해당 지자체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주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서 침수가 됐을 때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도록 안내하는 LED 표지판을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침수 시 진압 차단 안내, 그러니까 LED 표지판을 해서 정말 위험 경고가 뜰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제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또 아주 좋은 대책을 내놨고 그리고 또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수해 지역에요. 아리수, 그러니까 서울의 물이죠. 아리수가 이제 서울 한강물을 가지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리수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의 피해다. 그러면서 식수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뭐 2리터짜리 5천 병. 이렇게 증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자체 간 서로 돕는 이런 문화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자체장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 어떤 고민을 들어주고 있는지 이런 아주 좋은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을 좀 자제해달라. 또 입조심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뭐 경거망동하지 마라. 또 골프 이럴 때 함부로 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된 것 같은데 전에 그 수해 피해 때 의원이 잘못 말해서 한번 곤욕을 치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있을 때라도 공무원들은 비 내리고 그러면 직접 나와가지고 현장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회의원들 높다라고 해도 해외 출장 가고 그다음에 골프 치고 이런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요.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떤 물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피해지만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로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또 모처럼 힘을 낸 뜻을 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동안 뭐 낮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던 수해 관련 법안을 다음 달까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자, 꼭 이런 일이 터져야 국회가 움직이는 거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아주 모습입니다. 저는 어제도 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회가 해야 될 것은 홍수재난특별위원회 이런 거를 당장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행정위원회 위원분들 이런 분들이 곳곳에 모여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홍수 재난 대책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7월분 수당의 3%를 기부를 하겠다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총 6,100만여만 원이 이렇게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될 것은 수재민들의 그런 이해를 돕는 그리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 하천 유역 그런 대책법도 현재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들을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자막으로도 소개가 됐지만 수재의원금 객출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의장, 부의장, 의원들 액수가 좀 나왔어요. 이게 좀 기계적으로 좀 자른 것 같은데 네네. 이것 두고도 말이 많아요. 뭐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글쎄요, 이제 3% 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장님이 30만 원, 그러면은 1,000만 원의 3%가 30만 원이에요. 네, 기계적으로 자른 거예요. 네, 그다음 부의장은 26만 원이니까 한 900만 원의 3%가 27만 원일 거고, 국회의원들 20만 원이니까 700만 원 기준일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그 무슨 코스프레도 하긴 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유가 좀 빠듯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내고 아닌 분들도 성의를 갖다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자르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많이 본 뉴스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계적으로 자른 액수인데 국회의장, 부의장, 의원들에 비하면 저게 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인기 연예인 스타들의 손큰 기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 본인이 1억 원, 팬클럽과 회사가 1억 원 해서 2억 원을 쾌척했고 유재석, 김혜수 씨 등등 뭐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뭐 연예인 본인 혼자만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팬들이랑 같이 해서 기부를 하는 문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뭐 수해 입은 이웃들을 위해서 임영웅 씨는 물론 유재석, 김혜수 씨 등 스타들의 기부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수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해외 스타들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재석과 김혜수 씨가 1억 원이고요. 또 그 액수가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싸이 씨가 1억 원, 네. 이찬원 씨가 1억 원, 이효리 씨가 1억 원, 배우 고민시 씨가 5천만 원. 네. 자, 개그맨 박나래 씨 1,000만 원, 가수 잔나비가 1,000만 원, 이혜영 씨 1,000만 원. 물론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팬들의 기부까지도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팬들의 뭐 기부 성원도 굉장히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기부금이 모아졌을 때 어느 곳에 이게 이렇게 배정이 되느냐, 적절히 나눠지냐 이런 것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적절한 곳에 그러니까 수재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에 적절히 쓰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한미일 이지스함의 해상합동훈련이 우리 동해상에서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쪽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정세,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미 국가안보실이 NCG 회의를 직접 주도해서 출범 회의를 연 것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었고 이 주제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일요일 7월 16일이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해상 합동훈련이 동해상에서 실시가 됐는데 북핵 그리고 미사일, ICBM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그 한미일 간의 그 안보 협력을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연습을 통해서 강화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기조였습니다. 네. 특히
2022년에 그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국방장관 간의 회의에서 54차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네.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했습니다. 즉 예. 상시 배치 수준으로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 했고 네. 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3대 방위 문서인 핵태세 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그리고 국가 방위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태세 보고서 (Missile Defense Review에서) 미국 정부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은 결국엔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과연 미국의 핵우산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해서 나온 것이 지난번 워싱턴 선언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서 또 강화된 차원에서 이제 이지스함이 해상 합동 훈련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이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한데 모였습니다. 자, 이게 또 화제가 됐어요. 저희가 어떤 이지스함들인지 소개를 좀 그래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해상에 모인 한미일의 이지스함. 먼저 한국에서는 율곡 2함, 미국은 존 핀함, 일본은 마야함인데, 자, 율곡 2함은 좀 익히 알려졌고,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은 어떤 배들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먼저 이지스함이 무엇인가부터 규정을 해야겠죠. 네네. 이지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방패입니다. 아테네 여신의 방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전함에 이런 방패 이름을 붙이는가? 시청자분들은 의아해하실 텐데요. 그것은 이제 군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이제 더글라스 메가더 사령관이 함대 이렇게 인천을 바라보면서 파이프 포격을 몰고. 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해상 전력이 우월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타격물을 이제 포격하면 됐는데 군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지상에서 바다에 떠 있는 함대를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죠. 속도가 빠른 전투기가 함대를 공격하면 속수무책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함대들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되는 그런 필요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존 능력이 있는 구축함을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의 공격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정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네네. 때문에 이런 이지스함이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 실험을 할 때 항상 먼저 그래서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이지스함들이 지금 동해에서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과 똑같은 훈련이 지난 4월에 진행됐었는데 그때 이루어진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의 모습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이번하고 똑같은 훈련인데 한미일 3국의 구축함이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런 훈련이 지금 동해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하나만 상대하기도 버거울 텐데 한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합동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미사일 훈련을 계속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과 군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할 수 있죠. 네. 지난번 이제 4월 저 훈련에서도 보면은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 훈련에서 북한이 쏜 가상 미사일을 우리가 먼저 탐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해군이 가장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우리 해군인 이지스함인 세종 대왕함이 먼저 탐지를 하면은 네네. 그 정보를 미국과 공유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미군 해군 이지스함이 그것을 받아서 네. 미국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에 중계하면은 그것을 한국, 일본이 공유합니다. 네. 그렇다면 요격을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이지스함이 SM 미사일 발사해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자위대 해상 그 함은 그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척척 손발이 맞는 그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하면 항상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하고 미사일이 일본의 이제 배타적 해양 수역을 넘어가면은 일본 방위성이 그것을 발표하고 그래서 종합해서 가장 정확한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훈련이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에서 첫 NCG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NCG 회의 지난번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국빈 방문 정상회담 때 나온 합의에서 나온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54차 국방장관회의 SEM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3대 방위 전략 문서에서도 확실하게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다 경고했고 네.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의 상시 수준으로 적절하게 조율해서 배치하겠다 했지만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체 전술핵을 가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가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게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워싱턴 선언을 했죠. 네. 그렇지만 그래서 핵 그 협의체를 발족을 합의했는데 만약 그것이 발족이 안 된다면은 이것은 그냥 말만의 합의에 그친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에서 첫 번째 NCG 회의를 원래는 이것을 외교부와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했고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 안보실과 청와대 안보실이 나왔고 차관급으로 네. 격상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네. 자, 이 회의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국가안보실이 NCG 회의를 직접 주도해서 출범 회의를 연 것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 기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 전략 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 긴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미국이요. 이 회의가 열리는 날에 맞춰서 부산항에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을 기항시켜 놨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게 좀 의미가 크죠?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잠수함은 물에 있어야지 잠수함입니다. 그렇죠. 물 위로 뜨면은 이제 함선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가장 전략적인 효과가 크죠. 물속에 들어가 있을 그렇죠. 때. 평양 앞바다에 있는지 원산 앞바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몰라야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다만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을 한국에 기항을 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공약을 한국 국민도 안심시키고 북한 군부가 제대로 알아차릴 정도로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것을 실천한 방안에서 이번에 핵 협의체 회의에 맞춰가지고 미국의 핵 잠수함 중에 하나인 켄터키 핵 잠수함이 온 것이고 이것이 SSBM 700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냐면은 두 가지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미국은 SS라고 한 거는 Strategic Submarine, 즉 전략 잠수함이죠. 그다음에 B는 탄도미사일을 네. 탄도 핵미사일을 밸리스틱. 가집니다. 예. 네. 그래서 SSBM이고 그것이 켄터키라든지 알라바마 이렇게 미국의 각주 이름을 딴 핵 잠수함이고 또 하나는 유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가이디드. 그것은 SSGN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켄터키 핵 잠수함이 왔고 다음번에 어떤 핵 잠수함이 올지 그것은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 차원에서 새롭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온 게 42년 만이라고 하니까 1980년대 초에 왔다가 온 거니까 이 자체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42년 동안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 항구에 기항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핵 잠수함의 이제 전략적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하는 그런 전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쪽 동해에서는 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7월 15일 중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해공 합동 훈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먼저 칭다오, 청도 기지를 떠났다고 했는데 자, 어떤 함정들이
오는 건가요,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5대였습니다. 5대 함대가 동원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2대, 그 치치하알과 구이양이었고 유도미사일 소형 구축함 2대, 자오장과 리자오, 그리고 헬기 4대를 탑재할 수 있는 종합 보급함, 이렇게 타이오 이 5대 함대가 이번 합동 훈련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네. 이 구축함이라 그런다면은 가장 큰 배가 순양함입니다. 네. 1만 톤급의 배수량을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큰 것이 광개토 대왕함과 세종함, 그리고 정조 대왕함인데 이것은 구축함입니다. 배수량이 4,000톤에서 1만 톤급인데요. 네네. 실망할 것은 없는 게 세계에서 6개 나라만이 그래도 구축함을 생산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고 한국도 네. 그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구축함뿐만 아니라 종합 보급함도 포함해서 5대를 동원했습니다. 네. 자, 일본 방위성이 이 움직임을 포착을 했어요. 이 중국 함정들이 7월 17일 새벽 1시에 대한해협의 동쪽 수도를 지나는 걸 확인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어제 동해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지난번에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서 동해가 아니라 서해에서 공동 해상 훈련을 했고 중국이 유일하게 그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해와 그 북해를 통해서 태평양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네. 때문에 동해에서 계속 이렇게 합동 해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중국은 남쪽에서 올라오고 러시아의 함정은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했다고 지금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러시아에서는 어떤 함정들이 이 훈련에 투입이 됩니까? 역시 합동훈련에 구축함과 초계함을 동원했는데요. 구축함은 아드미랄 트리부츠 그리고 아드미랄 파텔레예프 2척이었고 초계함 그레마시를 파견해서요. 태평양 함대 소속의 해군 소장이 지휘를 받아서 합동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것. 이번 훈련은 도대체 중국과 러시아가 왜 하는 거냐? 명목상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뭘 노리는 걸까요? 예, 왜 이 훈련을 하필 동해에서 하느냐? 왜 중국은 남에서 오고 러시아는 북에서 와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냐? 이 지형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네. 러시아도 굉장히 대국이고 중국도 큰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 진출하는 데서는 막혀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진출을 하려면 미국과의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이게 위에서는 홋카이도를 포함해서 일본이 막고 있고 네. 또 동해 앞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막고 있고 남쪽에서는 대만과 그 아세안 국가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남쪽에서는 이 남중국해에서의 그런 영토 주권을 계속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해 쪽에서는 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러시아와의 해상 합동 훈련에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동해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러시아, 중국의 대치가 지금 전선이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까지 이루어진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 횟수를 저희가 한번 세보니까 합동훈련 중 5번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라고 해요. 최근 20년에 걸쳐서 볼 때 한 해 가장 많은 훈련한 게 지난해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큼 이 전략적 환경이 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러시아도 발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준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지정학 전략이 대테러 전쟁이었다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그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은 러시아와 중국과 지정학적인 경쟁을 다시 시작하는 소위 신냉전 시대에 미국의 전략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러시아와 중국도 서로 연합 세력을 형성하면서 미국에 대한 군사 대응 전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동해가 사실상 북한 쪽의 동해, 일본에서는 일본해가 되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바다, 과거부터 이런 곳이거든요. 자, 이 장소에서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중국 또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왜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지나치게 또 쓸데없이 강화해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키는가? 이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 크다. 네. 북한의 이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북한에서 핵 미사일 위협을 계속 증가시키지 않았다면은 이렇게까지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하라는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먼저이고 누구 책임이 먼저 더 큰가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걱정을 국민들은 좀 하실 텐데, 자, 어떻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훈련을 보고 대처를 해야 될지 간략히 좀 정리 말씀 주시죠. 하지만 이 3자 합동훈련은 어디까지나 방어 목적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쉽게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공세는 이제 시나리오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편드는 식의 이런 북한 전복을 꾀하는 그런 훈련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훈련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 네. 그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냉철한 전략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북한이 이걸 빌미로 도발하는 그런 훈련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봉영식 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